네, 그 옆에 계신 정지영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예. 초반부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외모 비교당할까봐. 반갑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무대 인사 돌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 인사 연장인 것 같아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에 대한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후반부에 또 이렇게 객석 질문을 받는 시간과 그 질문에 따른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은 잘 알지만 사실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주목하셨는지, 사실 감독님의 전작인 블랙머니 이전에 준비하셨던 작품이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감독님께 먼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매일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 박준영 변호사가 이 담당한 사건이잖아요. 제가 약촌 너거리 사건을 그 언론에서 보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거 내가 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겠냐고, 좀 주선을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 삼리 사건이 또 나왔어요. 그 박준영 변호사 담당이에요. 근데 그 약촌 너거리보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깊고 더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설령 그 영화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박 변호사가 그들한테 허락을 받고 저한테 준비하십시오, 이래서 준비한 겁니다. 네, 그럼 박준영 변호사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사건이 맡으셨던 여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도 뭔가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지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말씀에 좀 제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이제 저는 재심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또 주인공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변호사가 나오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는 당사자들한테 다 허락 받은 줄로 알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제가 허락했고요. 나중에 제가 당사자들한테 동의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은 일단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이 3분이고 또 진범도 3사람이고, 근데 참 특이하게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재심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영화가 더 많이 알려질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친구들의 그 가족들이 울먹이는 장면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찰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좀 슬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슬펐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을 하는데, 참 제게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네.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화를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관계자로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그 옆에 이제 박준영 변호사를 제치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낙점되신 설경구 배우에게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그 과거와 이제 현재로 오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과거 이제 설경구 배우가 연기한 황준철이라고 하는 형사의 별명은 미친 개죠. 미친 개고요. 거기서 떠오르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죠. 그러면 예전 이제 공공의적에서 연기하셨던 강철중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강철중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대로 여러 형사 역할들이 제의가 왔지만 사실 그 당시엔 다 거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작품에 이제 제의를 받으시면서 정지영 감독님께서 이제 강철중 같은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황준철 형사 베테랑 형사죠. 예, 맡으신 어떤 계기라 그럴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러진 화살 때 저한테 제의가 온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거절을 해서 빚이 좀 있었고요. 감독님한테. 그리고 정지영 감독님이랑 같이 한다는 거는 배우로서는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으로만 40주년인데 올해가 뭐 스텝까지 하면은 50년, 거의 60년이 다 돼갈 겁니다. 그런 분과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개봉되는 영화가 있었으니까 훨씬 전부터 그 자체가 좀 영광이었고 또 뭐 그렇게 강철중이 뭐 꼭 걸림돌은 아니었고 제가 감독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부러진 화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분이라면 실화라는 작품을 손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말 그 훼손시킬까봐 그 전에 그 소원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준익 감독이 표현을 하시기에 이 어항에 이렇게 정말 예민한 물고기를 담아서 진짜 흔들리지 않게 운반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게 금방 생각이 나는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이 소재를 갖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지영 감독님이어서 그 믿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정지영 감독님께 여쭤보면 그 이번 영화의 어떤 주인공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화할 때 뭐 주인공을 뭐 어떤 캐릭터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황준철이라고 하는 이 정의로운 형사,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실화 사건에서는 그렇게 좀 도드라지지 않았던 이 형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우선 그 이번 사건의 주인공을 하려면 박준영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외시켰어요. 재심을 보니까 거기에 박준영 변호사 주인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건이 처음에 문제가 돼서 재심 이기는 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박준영 변호사 그걸 맡아서 끝까지 간 건데 말하자면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주인공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이걸 일관성 있게 처음에 힘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물론 재미도 재미지만은 이 당국과 싸워야 되니까 그 상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사반장을 생각하면서 강철중을 당연히 생각했죠. 센 형사. 근데 강철중은 그때 젊을 때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니까 폭력이 좀 셌고 여기서는 형사반장까지 됐으니까 괜찮은 이제 성장한 강철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 형사반장을 선택을 했느냐? 바로 약촌오거리 사건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황상만 형사반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화 재심에 한 30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을 끌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여기 영화에 끌어서 쓰겠다. 주인공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안 쓰느냐고 그럴까 겁났는데. 예, 답을 좀 해주. 그러니까 그 재심에서 이제 정우 배우가 이제 이준영 변호사를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황상만 반장은 아마 그 박철민 배우가 아마 연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그 소년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그 보시면서 뭔가 좀 실제 사건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먼저 저는 그 영화 재심 당시에 그 제 주변 분들이 제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그 네 얼굴이 겹치면서 집중이 안 됐다고 두 분 함께 그런 찍으신 얘기를 너무 많이 사진도 들었어요. 보도메일로 그래서 막 오더라고요. 소년들이란 영화를 제가 이제 강연장에서 많이 알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번에는 변호사가 주인공 아니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고, 아무래도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 사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어떻게 각색되는지, 또 사건 관계자분들이 이제 시사회에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될지, 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초반에는 못했고요.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점점 보니까 옛날 이제 추억들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램대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을 진실로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또 영화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 봤습니다. 그 황상만 반장님이 그 사전에 시사회에서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굉장히 이 작품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어떠신가요? 영화 재심 개봉될 당시에 시사회에 황 반장님과 저를 함께 초대했습니다. 영화사에서는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저는 끝까지 제가 주인공이었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옆에 황 반장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고요. 끝나자마자 저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주인공이시니까 기분 좋아하셨죠. 그러면 이제 약촌 오래 사건이 이제 황상만 반장님이 그 이번 작품 황준철의 어떤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설공배우에게 이제 여쭤보면 이제 아까 부러진 화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정지영 감독님 작품들 중에서는 어떤 그 센 캐릭터, 뭔가 좀 쾌감을 주는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러진 화살과 이 작품 좀 닮아 있는 점이 있는데 비슷한 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러진 화살에서는 이제 안성휘 배우가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뭐 이런 대사처럼 여기서는 또 그 황준철 그 형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수사냐 똥이지. 라는 그런 대사를 내뱉을 때 그 쾌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뭔가 모처럼 되게 내지르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저께 무대 인사하면서도 감독님 젊었을 때 좀 더 때려 부시고 그 큰 통창도 한번 부시고 나오고 막 더 통쾌하게 사고를 치고 막 그랬었어야 했나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러면 이게 또 실제가 훼손될까봐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못 퍼부은 것 같아요. 좀 아직은. 네. 이 소녀들을 통해서 그 황상만 그 형사반장님 얘기를 잠깐 또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전주에서 이제 시사회 끝나고 제 손을 이렇게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으셔서 이게 복수할 것도 아닌데 박준영 변호사한테 복수했다고. 이게 무슨 복수거리입니까 이게. 근데 황상만 형사반장님은 자기가 드디어 한을 풀었다면서 영화는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나왔나가 더 궁금해요. 농담이고요.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주에서 있었던 시사회 때 세 분 모두 이제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리에는 사건에 이제 뭐 관계자분들이 대거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사회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시사회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 만든 사람으로서 두렵죠. 각 인물이 각각 어떤 감정으로 이걸 보게 될까. 물론 제일 두려운 건 이제 그 당사자들인데요. 당사자들은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 이제 소년들 중에 한 사람.
영화를 보러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격이 원래 그런지 저한테 감독님 감사합니다라는 꽃다발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켠으로 놓였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감독이라는 게 가장 두려운 게 그 실제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게 가장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 꽃다발을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저 설경구 씨가 막 다른 사람들 만난 얘기를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디렉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디렉팅을 해주셨네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작품 전에는 그 분들을 좀 애써 피하는 면이 있는데 공개가 되면 꼭 뵀거든요. 실미도 때는 그때 훈련병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그때 당시 기관병들을 살아계셨던 기관병분들을 만나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막 진짜. 저는 오히려 촬영 끝나고 실제 그 피해자분들이나 그 유족들을 만나면 더 저한테 데미지가 더 막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영희 사건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또 뵀었고 또 생일 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막 소름이 막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의 어떤 전주 가서 시사회를 했는데요. 그 소년들 중에는 한 분만 오셨고 다른 소년들 그 가족들이 또 몇 번 오셨었고 그리고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에 누명 쓰셨던 최성애 그분도 오셨고 또 낙동강 살인 사건 누명 쓰셔서 20몇 년 사셨던 그 장동희 회장님이랑 또 한 분 더 오셨고 근데 제가 너무 느낀 게 이렇게 웃으세요. 그 장동희 회장님은 내가 들어갈 때 딸이 돌 지났었는데 나오니까 24살이더라고요 하는데 웃으세요. 그 최성애 그분도 23세 들어갔는데 45세 나왔다네. 근데 웃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맑으세요. 그래서 그 웃음이 제가 너무 오래 갔어요. 그 만난 후에도. 야 이분들 그리고 그 우리 소년들 그분도 계속 웃으세요. 야 이분들은 득도란 건가 이게 이 경지를 넘어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다른 느낌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묘했어요. 우리 황 반장님도 계속 웃으셨어요. 다른 의미로 그분은 되게 묘한 그 시사회 후기였습니다. 예. 지금도 되게 오래 각인돼서 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요. 예. 그럼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이제 이 영화는 그 사건 이제 발생 17년 만에 이제 그 무죄를 선고받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관계자로서 혹시 그 이후에 좀 얘기를 조금 아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도 이제 사건을 변호할 때는 법정에서도 변호하지만 법정 밖에서도 변호하거든요. 세 친구 중에서 이제 한 친구 오고 두 친구가 못 온 이유는 한 친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고 근데 우리 재수 씨가 이 사건으로 이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나오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못 왔고요.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직장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사실상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사 또 제작사에서 저희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황 반장님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많이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영화 속 대사 중에서 무죄 받아서 결혼해야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죄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한 분은 결혼해서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했고요. 무죄 받고 나서 집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샀고
한 사람은 지금 돈을 딴 데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사서 지금 가정 꾸리고 살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사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 관계자들이 사과를 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과가 최근에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이 영화 보시고 나서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영화 리뷰를 저는 사실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주 찾아보게 돼요. 자주 찾아보면서 영화에서 그 이제 점점 이제 심파로 간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던데 마지막 장면을 또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사건 관계자분들은 다들 마지막 장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정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공권력을 지목하면서 당신들 잘못 인정하라고 그들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들 보면서 그 장면들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 관계자들이 가장 감동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해명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시나리오에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제가 연출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연기자, 그 감정이입을 이제 새 연기 했으니까 연기자들한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는 외치고 나서 한번 해봐라. 법정실에서 해봐라. 그러더니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계속 부르짖는데 객석에서 박수를 치더라고 또 그 방청석에서. 그러면서 나쁜 형사들은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게 너무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출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감독이나 관객이나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애들이라면은 저렇게 미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 뇌치면 터지겠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고. 예? 쟤들이 하는 행동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은 5, 6년 감옥에 살다 나왔고 계속 살인자 소리를 듣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 한번 저렇게 외치면은 아닌 게 아니고 법정에서 뭐라고 누가 말리더라도 터져나올 것이다. 그래 저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하자.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관객들이 그때 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눈물 흘린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그건 너무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가슴 속에 탁 들어가는 관객이 진짜 영화를 제대로 보는 관객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보신 관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면서 그 실제는 이제 그 소년들이 법정에서 되게 우물쭈물하고 되게 조금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질 못했는데 영화에서 이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도 그 실제와는 다르지만 그 마지막에 배우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을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시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품도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사건의 어떤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장면이 주는 쾌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살인의 추억에서 그 백광호라는 인물이 현장 검증할 때 경찰이 시나리오대로 하던 중에 그 현장에 왔던 아버지가 네 아니잖아, 너 범인 아니잖아라고 외치니까 거기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제 현장 검증이 아수라장이 되거든요.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지원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은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정에서도 사실 방청석에서
그 함께했던 분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이 그들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병구 배우분께서도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상당히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막 그렇게 막 질러대는 소리가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감독님이 그 전에 법정신을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 해봐야 할지 그랬었는데 저도 솔직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치를지 이렇게 직접적인 말들을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그때 찍으면서 객석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훅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제 생각과 제 머리로 생각했을 때와 좀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눌한 그 말들이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어느 장면이 가장 좋냐고 했을 때 저도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외치는 장면들이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와 제가 직접 촬영했을 때 현장은 달랐다. 네, 저 마음에 확 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분께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감독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황준철이라고 하는 이 형사가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듣는 대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신 세 분이 평소에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뭔가 그 황준철의 모습 안에는 정지영도 있고 박준영도 있고 설경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제 모습 안에 광상만 형사관장님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진짜 파출소로 좌천되고 뭐 그런 뇌경색까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로 좌절당하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소주 한 5-6병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렇게 이 언어 쪽으로 이렇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월급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다고 산부님이 일르시더라고요. 수사비로 다 쓰셨다고. 아직은 대한민국 그렇게 훌륭한 경찰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지영 감독님은 그 황준철에 있을 겁니다. 예. 정지영 감독님은 늘 사회적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던지는 분이시고 이 영화를 뿐만 아니고 그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시는 감독님이시거든요. 사회에서 어떻게 답답해하고 말하기 두려워할 때 그럼 내가 할게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분명히 황준철이 정지영 감독님이 있습니다. 황준철 안에. 저는 이 황준철 반장처럼 그렇게 허덜적이진 못해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영화 감독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니까, 즉 가족들을 고생시키니까 이 영화를 그만두고 다른 걸 사실은 제가 방송국 PD도 해봤고 대학 선생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죠. 가족들은 영화 감독보다는 그런 쪽을 권유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 고집을 못 꺾었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이제 신 변호사로 이렇게 성별을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황준철 주인공 안에 박준영 변호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편집장님께서 좋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하지만 현실은 또 식시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바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닮아가야겠구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은 1946년생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1947년생이신데요. 돌아가신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같은 분이신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언제까지 변호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내가 관리하면서 이분 닮아가야겠구나 생각했고요. 설경구 배우님 영화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연기 너무 감명 깊게 봤죠.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사실 변호인한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말 잘하고 있죠. 앞으로 닮아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몇 년 전에 개봉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거든요. 늦춰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개봉했으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처럼 너무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설경 배우에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그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이제 꾹꾹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팬들이 많이 계신데 뭐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는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대배우신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불안당 이제 한재호를 연기를 하면서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러다가 자산 오버의 때 정약전 같은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예전의 모습을 살짝 잊어갈 때쯤 강철중을 떠올리게 하는 또 이 소년들의 황준철을 연기하시면서 그야말로 저는 뭐라 그럴까 그냥 전성기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기 힘들 정도로 매번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갱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를 바탕으로 했던 이제 생일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그 소원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죠.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 킹메이커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또 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아무도 연기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강성의 배우라고 하는 그 연극계 배우 분을 이렇게 또 직접 또 캐스팅을 이렇게 출연 제의까지도 하면서 그 영화가 완성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사실은 뭐 한 명의 배우가 늘 뭐 좋은 작품 있으면 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그래도 뭔가 제 설경구 배우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뭔가 좀 든든함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이 한국 영화계 어떤 중견 배우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도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너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큰 책임감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 하나 의미 있는 영화를 하는 거에 또 제안이 와서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작품을 하게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생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다른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저한테 그거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까지 됐었고 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못하게 됐어. 느닷없이 네가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못한다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반도 못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이창동 감독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을 막 급하게 정리하고 하게 된 걸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영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한 2번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바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마다
다 제각각 느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가 권력의 어떤 부당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작품으로 생각을 했다가 조금 더 이제 좁혀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작품에서 이제 억울함을 벗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이 아이들이 누가 봐도 범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확신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정말 이름 모를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그 이제 예전에 그 나라 그 삼리의 나라 슈퍼를 이 영화 속에서는 우리 슈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한 톨의 억울함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국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는 볼 때마다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보시는 관객 저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래도 이 작품을 되게 여러 번 보시고 그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시고 또 관객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영화에서 어떤 점 하나는 그래도 좀 관객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이 주성철 기자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의 가짜 제목 아니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가제로 고발이라고 그랬어요. 고발 영화잖아요, 그죠? 고발. 근데 이 고발은 뭔가 모자라요.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서도 고민을 하고 이것을 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고 논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소년들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금방 파고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화가 그냥 고발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소년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지한 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이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단지 못 살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쟤들은 잠재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거의 당연시된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은 쟤들은 원래 못나고 쟤도 이 사회에 필요도 없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여기에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객석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안경 쓰신. 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소년들인 만큼 그 소년들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뭔가 이 제목이 완성된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소년들이 그 억울했던 그 감정들이 뭔가 저한테도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특히 그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소년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겹치게 연출하실 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질문이 과거와 현재를 이제 오가게 하는 설정. 그런 설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이 설경구 씨가 애들을 재심해봐야 지는 거니까 재심하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내가 한번 애들을 설득해 보겠다, 걔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은 재심을 포기하는 거다, 이러고 가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 야외에 가서 닭고기를 사주면서 설득하라고 갔다가 결국 그들한테 그들이 이 설득 안 당한 게 아니고 그들한테 설득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년들의 모습을 생각한 거죠. 옛날에 자기가
이 걔들 감옥에 찾아가서 했는데 막 울던 모습.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이 밧줄 소장이 그 신상조회를 하면 불법인데 들어가서 신범을 찾아내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장면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됐지만은 그 다시 그 소년들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네, 또 다음 줄 맡겠습니다. 저기 제일 앞에 흔들고 계신. 예.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필모 중에 경찰 캐릭터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 뭐 감시자들이나 경찰중이나 그리고 소년들까지 해서 어떤 경찰 캐릭터가 배우님이랑 제일 닮고 어떤 경찰 캐릭터가 배우님이랑 제일 성격적인 면이나 그런 캐릭터적인 면에서 안 닮았는지 알려주세요. 전 다 안 닮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막 폭력적이지도 않고 이 감시자들처럼 그 반장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딱 이렇게 쫙 이러지도 못하고 꼼꼼하지도 못하고 저는 제 닮은 경찰 캐릭터는 저랑 닮은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연기한 것 같아요. 예. 아,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줄.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사실 고향이 전주이고 제 고향집이 지금은 옮긴 예전 지방법원 자리 바로 맞은편 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전주 사투리가 뉘앙스를 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그걸 굉장히 잘 살려주셔서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예전에 말하는 대로 출연하셨을 때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은 감독님께 드릴 건데 아니, 멋있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왜 역할을 그렇게 축소를 하셨는지는 아까 사실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왜 여성분으로 설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박준영 무사는 재심에서 나왔으니까 보내고 이번에 열심히 일한 이 영화를 위해서, 아니 이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조수를 변호사로 승격시켜서 출연시키자.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신 변호사를 연기한 한수연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사투리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댓글 안 보는데 그 몇몇 사투리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나는 잘했다기보다 제가 외가가 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귀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친가가 또 장항 그쪽에서 같은 비슷한 사투리 뉘앙스여서 제가 서쪽은 좀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전 억울한데 어디 가서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저는 사건의 변호인이다 보니까 결과가 이제 잘 나오면 이제 모든 공은 다 제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2016년에 무죄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배상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전혀 불만 없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다행이고 여성 변호사님이니까 더 좋았습니다. 네, 또 여섯 줄 받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분. 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진경 배우님이 맡으셨던 그 피해자, 그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쓴 소년들도 피해자지만 그분도 이제 피해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고 되게 트라우마 같은 게 가족을 어쨌든 바로 잃으신 거니까 그랬을 텐데
이렇게 재판에 도움 주셨다고 많이 주신 걸로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그 주임 검사였던 그 변호사분 만나는 기사를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진범도 용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그분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좀 그분도 영화 보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젊은 부부, 그 아주머니 그리고 남편, 그 5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이 있었고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이제 젊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해서 아주머니 목덜미에 흉기를 들이댈 때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가장 걱정했던 상황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5살짜리 아들이 깨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더듬어서 아이를 끌어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방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고모 할머니입니다, 사실은. 남편의 고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밤길 혼자 못 다니고 또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는 트라우마 속에 살아요. 근데 이분은 2000년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을 때 재심을 적극 도왔었습니다. 재심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좌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찾아갔을 때는 다시 나선다는 게 두렵고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5살짜리 아이가 이제 장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네가 깨지 않아서 너는 기억을 못할 거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엄마가 나서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아들이 힘이 돼가지고 다시 도와주셨고요. 사실 진범은 정말 죄책감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풀려날 때만 해도 기분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칠만 하면 또 사건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피드첩을 통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고 또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연락을 했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자백을 해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법정에 나오고 그 진범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진범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심을 도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 유가족이 재심이라는 이 정의로움을 저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사회 때 그 진경 역할이 실제 모델인 그 최성재 사모님 오셨죠? 다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이 사건과 또 인연이 있냐면은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재수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아이를 업고 가서 그 부산지검에서 진범 목소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 등에 엎여 있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신 바로 옆에. 예. 영화 보면서 이게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건 이제 주연 배우님이시지만 영화를 탄탄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주연 배우님 외에 이제 다른 조연 배우님들의 역할이 강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허성태 배우님 보면서 이분이 악역으로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배신을 하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공판장에서 이제 그 유준상 배우님 만나면서 나올 때 드디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끝까지 이제 뭐 배신을 때리지 않아서 약간 반전 아닌 반전을 개인적으로 좀 겪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배우님 외에도 저기 나온 진경 배우님, 유준상 배우님, 염혜란 배우님 외에도 뭐 이호철, 하동원 배우님, 한수진 배우님 너무 좋은 조연 배우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배우분들이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많이 모인 데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그런 배우님들을 다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허성태는 설경구 씨가 캐스팅을 했고요. 덧붙여 말하면요. 대한민국 연기자들이 요즘 연기를 참 잘해요. 나는 그것에 속으로 감탄을 해요. 옛날에는 제가 80년대부터 이 영화를 했거든요. 쓸 사람이 안성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잘해요, 연기자들이. 단역부터 조역, 주연급 모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끼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그동안 억눌려 있었구나. 그래서 이 서서히 이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는 거를 느끼면서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캐스팅할 때 사실은 꼭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어도 어느 배우들에도 다 서로 소통만 잘 되면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영화를 만드는데 연기자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아요. 그 허성태 배우는 오징어 게임 시기랑 좀 겹치는 거죠? 그 출연. 네, 오징어 게임 찍을 때 이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를 말하자면 찍으려면 스케줄 맞추기가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스케줄 맞추겠다고 이제 설경구 배우가 캐스팅을 하니까 더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또 사실 또 서인국 배우의 팬들도 되게 많아서 서인국 배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캐릭터라서. 서인국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인국이가 이거 뒤에 잠깐 이제 물론 이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지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선뜻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뜻밖의 없고 또 거기 이 재심이라는 그 약초너구리 사건에 황반장으로 나오는 짧게 나오는 박철민이 그 사람은 여기서 나쁜 형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 나오지만은 그분도 특별 출연한 거예요. 한번 그걸 꼭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황반장 역할인데 황반장을 야단치는 역할로 나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박은상 씨도 특별 출연을 해주셨고, 여튼 전부 제가 복이 많은 셈입니다. 네. 배우님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옷을 잘 입으시고 감독님이 조금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다른 분들을 좀 배려하려고 좀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은 제일 잘 입으셨어요. 제가 40주년에도 GV 계속 갔었는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잘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나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 제가 이런 모습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영 감독을 좋아하든 않든 드물게 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마스크 쓰신 분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정장 감독님처럼 이제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려고 준비를 하는 많은 감독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렇게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려는 창작자들한테 실제 사건과 관련이 되신 분으로서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일찍 눈을 떴으면 정말 실제 사건으로 영화화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면 그게 참 돈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일반 사건은 영화하면 일반 사건도 사실 영화화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심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고 여기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좀 한 사람 한 사람 그 캐릭터 실제 사건의 인물들을 잘 탐구하면 현실이 영화고 영화고 현실이다.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3대 사건 같은 경우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또 영화를 또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이 실제 사건에 엄청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사실 그걸 제가 잘 정리해서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다시 다룰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 이준영 변호사가 등장하는 재심은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모두에서 감상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그 세 분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모두를 만족시킨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다 각기 다른 주제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풍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 번 더 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정말 그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신 세 분의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일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설광구 외부부터 듣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예, 그 실제 그 피해자 가족분 중에 이제 사위분이 막내 사위분이 이번에 전주 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많이 우셨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을 뵙고 많이 우셨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제가 처음 이 영화 때문에 처음 뵀을 때도 뭐 먹고 사세요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래서 우셨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재심이 없는 세상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1번 사건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자료 수집해서 돈 벌지 마시고 그런 좀 맑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엄청 내리고 내일부터 또 엄청 춥답니다. 집이 끝날 때보다 참 걱정인 게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그리고 영화를 만드시는데 정말 애를 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구나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도약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가장 낮은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이 실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건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얻어가시고 또 우리의 현실을 또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오신 분. 네, 거의 이 10%도 안 돼요. 지금 손 들으신 분이 10%도 안 됐는데 말하자면 다들 이 이야기를 알고 온 거예요. 텔레비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든 혹은 영화 소개를 할 때를 보고 오든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사건을 영화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야, 그 영화 볼만해 한번 봐. 그래도 아이고 사건 다 하는 거 빤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게 아니야, 너 봐야 돼. 후회해.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플라워 킬링문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스코세지 감독님하고 한 3-4살 어리시잖아요. 예, 근데 스코세지 감독님 그 나이에도 정말 그 이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야만의 역사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에겐 또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그 아트나인에서 이제 데뷔 40주년 특별전도 열렸을 만큼 이런 정말 뜨거운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독님께 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